예, 반갑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익입니다. 날씨가 좀 무덥지요? 제가 KTX 타고 동대구에 내려서 들어오면서 좀 나름대로 좋은 낭만을 즐기려고 작정을 했는데 기사가 어디 교통연수원인가 어디 그쪽으로 안내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쪽에 몇 번 와본 적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아닌 것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조금 어쨌건 좀 서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차분하게 주어진 시간 동안 강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교직 생활을 하면서 흔히 얘기하는 교단의 꽃이 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이제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맡은 주제가 단위 학교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학습하고 연구하는 그런 학교가 될 건가에 대한 것이 이제 화두가 되고 초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중심 역할을 여기 오신 우리 교감쌤이 그 역할을 또 맡아야 되고 일정 부분 그의 나름대로 어떤 임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하와 동시에 또 막중한 그런 또 소임도 따르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타의 강의를 조금 하고 있는 편인데 제가 전국 단위에 이제 교원대에서 교장 연수를 금년에 5차째 마쳤어요. 지난주에 5차째 마쳤는데 거기서는 단위학교 책임 경영제 부분을 제가 이제 강의를 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한 데는 교감쌤이나 교장쌤이나 학교의 어떤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는 분이 누군가를 고민을 해보면 여기 오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직에 계신 교장 선생님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어쨌건 뭐냐면 많은 그 과정 속에서 그 위치에 올라왔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직에 입직하기 전에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분이 그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새로운 어떤 변화를 모색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래서 특히 교장쌤보다는 교감쌤의 역할이 더 중요하지 않겠나.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잖아요. 학교에 보면 교장쌤하고 교감쌤하고는 어찌 보면 같은 관리자의 속성을 띠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구조에 보면 교감쌤은 교장의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어찌 보면 지도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교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권한 자체가 상당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교장, 교감 두 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어떤 의식에 대한 정도를 보면 교장쌤보다는 교감쌤에 대한 그 의식의 비중이 더 크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관리 감독권을 떠나서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선생님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저는 교장 선생님이라기보다는 교감쌤이 저는 또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어찌 보면 또 다른 하나의 어떤 임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변화의 중심의 어떤 축이 될 수 있는 분이 여러분이 아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강의를 해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일정 강의예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원래 5학년 6반인데 일정 대상자 쌤하고는 이게 좀 아직 그게 뭔가의 사고의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나름대로 젊게 생각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오신 우리 교감쌤하고는 쉽게 소통이 잘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먼저 장황하게 서두에 몇 마디 언급을 하고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앞서 제가 언급한 대로 쌤들의 어떤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단위 학교의 학습 조직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어떤 몇 가지 전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이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습 조직이 뭔가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냥 우리가 학습 조직에 대한 개념 이해보다는 우리 학교에 대한 현실 진단에 대해 기초해서 우리가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런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없이 그냥 연속 강의를 해서 좀 빨리 끝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 보니까 명강사의 조건이 그렇더라고요. 주어진 시간보다 좀 빨리 끝나는 강사가 명강사인데 욕심을 내서 초과하니까 절대 명강사가 아니더라고요. 저도 뭐 깨도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를 못해도 시간은 좀 잘 지킵니다. 예, 오직 내세울 건 그것뿐이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좀 제가 그 오프닝 하나의 어떤 퀴즈를 한번 좀 내보겠습니다. 강의 자체가 좀 어떠면 좋을까요? 제가 뭐 개그맨은 아닙니다. 노력할 뿐입니다. 둘째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역시 적극적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대구의 쌤들은 매사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편은 보면 조금 이렇게 두려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보면 몇 초 만에 판단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 이렇다. 예. 그런, 어찌 보면 그게 어떤 한로 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을 보면 우리가 3초 만에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죠. 그런데, 첫인상은 그렇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또 정이 드는 사람이 있죠. 예, 예. 그런 사람이 있는데 너무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갖는 건 좋지 않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아무리 재밌게 해도, 강의 때로는 교육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연수는 좀 뭐를 유발시켜야 될까요? 근데 자격 연수는 자발성을 띠고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직무 연수는 자발적으로 받지 마라. 받아라 해도 안 받지만 자격 연수는 받지 마라 그러는데 다 받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자격 연수는 왜 받을까요? 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그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특히 교감 자격 연수와 교장 자격 연수에 대한 부분은 이건 시키지 않아도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초정이 달라요, 보면. 근데 직무 연수, 지금 쌤들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 몇 시간 강제적으로 업무 직무 연수를 시키면 강사가 피곤해요. 초정을 보면 짜증을 누구인데 다 내는지 알죠? 근데 지금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연수가 좀 어떻게 될까요? 호기심. 예, 저인데 호기심을 표출하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건 호기심을 갖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현상 부분을 몇 가지 좀 보고 그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좋은 학교라고 얘기하는 그 미래 학교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저 개인적 얘기보다는 학자의 말을 빌려서 이제 미래 학교 진단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 그런 나름대로 어떤 진단에 기초해서 우리의 학교는 이런 식으로 학습 조직화가 돼야 된다. 이렇게 논리가 전개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맹목적으로 그냥 학교는 학습 조직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좀 타당치 않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설정 중부에 대한 어떤 타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이 학습 조직에 대한 논의가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 제가 흔히 좀 많이 쓰는 키자는 키제인데 사람은 나이만큼 키워온 개 2마리가 항상 갖고 있어요. 개 좋아하지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네. 그죠? 특히 여름 되면 우리 남자쌤 계시지만 좀 이렇게 생각나는 게 많죠. 그죠? 어쨌건 제가 묻는 건 개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거는 싫든 좋든 간에 개를 2마리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개를 좋아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선생님은 어떤 개를 좋아하세요?
선생님. 너무 긴장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요. 네. 개. 뭐 개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죠. 예, 뭐 말티스도 있고, 뭐 푸들도 있고, 진돗개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예, 예. 쌤 어떤 개를 좋아하세요? 개 안 좋아합니까? 제가 질문하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질문하면 저 개 싫어하는데요. 예.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는 좀 넌센스 퀴즈예요. 어떤 개인가, 이는 사람만큼 나이에 좀 비례해요. 어떤 개일까요? 제가 선물도 준비했는데 보니까 예. 예, 어느 분이 잠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무슨 개요? 예, 편견입니다. 첫째 편견. 근데 표정 보니까 뭐 알면서 일부러 모른 척 하는 것 같아요. 예. 편견. 물론 이제 개견자는 아니지만 편견입니다. 또 한 마리 개가 있어요. 어떤 개일까요? 선입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감쌤이 이쪽 오면 중관리자 입장에서 학교를 경영할 때 이 편견과 선입견이 저는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물론 이제 학교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웬걸 뭐 가까이 하기는 좀 그런 사람이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편견과 선입견에 대한 부분을 떨치지 못하면 우리 과거의 어떤 선배의 관리를 그대로 탑습하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그 얘기는 달리 가면 공동체란 말을 쓰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 봤을 때 저 얘기가 아니라 미리아타 투플러가 얘기한 걸 보면 우리나라 교육은 상당히 뭐냐면 획일적이고 규격화되어 있다. 그 얘기는 산업화 시대에 상당히 안성맞춤인 교육 시스템이다 이래 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육을 좀 더 뭐냐면 부분 수정이 아니라 전면 뭐냐면 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시스템으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저 얘기가 아니라 폴로가 지적을 했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그 관점에 보면 과연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은 뭔가를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죠. 상당히 지금 딜레마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도 그렇고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보면 못마땅한 게 한두 가지 아니죠. 그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근데 웬걸 반듯하지 않다는 것이 자꾸 들은 거예요. 그 얘기는 이 사회 전반에 뭐냐면 흐름 자체가 걔네들이 경험해오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기성세대의 사고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이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이 뭔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다양한 지금 교육에 대한 교수 기법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것도 또 하나 요인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부동자세를 앉아서 주입식으로 교육을 하면 듣고 잘 암기해서 시험 점수 잘 맞추고 이런 것은 걔네들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길러왔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이 학교 학생들이 만족하는 교육은 어떤 체제로 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현재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 역량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이런 체제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가 뭐 그 핵심 역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역량이라는 것은 역량을 우리가 구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식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기본이면은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식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까지 지식만 갖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문대학 나오면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학벌 중심 사회가 그런 거예요. 머릿속에 암기 잘하고 그걸 잘 뭡니까? 자기 걸로 만들면 그 지식을 뭡니까? 이행하는,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힘을 갖고 있지 않아도 너는 명문대학 나왔기 때문에 모든 게 그냥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량이라는 얘기는 지식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뭡니까? 이행할 수 있는 뭐가 돼야 되겠죠.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스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을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으로서 기본적인 나름대로 어떤 지식과 정보를 갖고 있죠. 그걸 우리가 대학에서 양성교양서 배우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충족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대생들이 머리가 좋다. 우수한 학생들이 교대에 들어갔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학생들에게 잘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스킬이에요. 그게 수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행에 실천할 수 있는 나름대로 실천적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단순 뭡니까? 그게 이론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스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학생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수 있고, 쉽게 하면 교수법이죠. 교수 역량이, 교수 능력이 뛰어나는 사람이 중요한데 우리는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가 돼야 돼요? 소양이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선생님으로서의 갖춰야 될 기본적인 조직관, 이런 소양, 이런 것이 뭡니까? 다 아우러져 있으면 그걸 일종의 뭐냐면 역량을 갖췄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거에 전부 다 지식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게 해결이 다 됐어요. 이제는 갖고 있는 지식을 잘 발휘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스킬이 필요하고 또 일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그런 소양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요즘 젊은 애들이 학생들이 나왔을 때 이런 뭡니까? 이 어찌 보면 상당히 다변화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명문대학 나왔다. 내가 이런 학벌을 갖고 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걔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기업에 들어가면 기업에서 나름대로 뭡니까? 발휘해서 성과를 올리고 또 동료들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고 협동심을 발휘하고 또 뭐냐면 인성이 좋고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의 학교 교육은 뭐 초등은 좀 덜 하겠지만 고등학교는 아직도 뭡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이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는 게 뭐냐면 쉽게 이런 거 써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거에 그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실제로 보면 활용하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뭔가를 길러주지 않으면 그건 끝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좋은 대학에 나왔다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는 경쟁사에서는 얘기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그거는 능력 중심 사회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학벌 중심 사회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바뀐다는 얘기가 방금 얘기했던 지식과 스킬과 그 다음에 소양을 아울리는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가 지금 대학도 보면 뭐 물론 직업교육 쪽에서 많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지만 NCS라는 얘기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내셔널이에요. 내셔널의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표준화된 어떤 그 나름대로 어떤 핵심 역량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교육에 예를 들면 선생님이 되려면 요런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된다. 요런 것을 해야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어찌 보면 국가 단위에서 정해져 놨다. 이런 게 그게 NCS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창의 인재 육성을 위한 역량 중심의 교육을 지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도 어떤 체제로 바뀌었어요? 역량 중심으로 바뀌었잖아요. 밑에 있는 이 부분을 뭐냐 하면 길러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바뀌었어요. 이 얘기는 쉽게 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초등은 뭐 이게 통합교과의 성격을 많이 갖고 있지만 중등은 자기교과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문사회계열은 인문사회계열대로 자연계열은 자연계열대로 이런 식으로 뭐냐면 서로 팀티청이 이래야 돼요. 이래 되면 교사 양성 기능도 대대적으로 한번 개편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학 선생으로서 수학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것은 이제는 이제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게 교직 문화는 과연 이런 역량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의 문화는 어떤가에 대한 조직 문화는 어떤가. 물론 이게 모든 학교가 뭐 나쁜 쪽에 있다기보다는 크게 보면 이거를 X와 Y축으로 4분도로 나눠보면 X축은 뭐냐면 외부하고 학교가 내부하고 인터랙션 관계를 갖고 있는가, 개방되어 있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하면 학부모의 어떤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의 길이 많이 확대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Y축은 뭐냐면 내부에서도 모든 그 활동 자체가 뭐냐면 자율적으로 하는가.
누가 시킴에 그것만 하는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일상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일상학은 학교가 외부하고도 지역사회 학부모하고도 상당히 상호 뭡니까? 개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부에서도 모든 걸 주인의식을 갖고 스스로 가는 알아서 하는 이런 자율성에 기초한 문화가 뭐냐면 혁신문화예요. 지금 우리가 혁신학교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혁신학교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단위학교의 뭡니까? 민주화 얘기 하잖아요. 민주화가 뭡니까? 교장, 교감의 권한을 아래 사람에게 끌어내리는 것이 민주화가 아니에요. 자기 역할을 스스로 책임있게 잘 하는 게 그게 민주화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혁신학교가 결론적으로 되려면 혁신문화를 형성돼요. 이 혁신문화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외부하고의 상당히 개방적 관계를 형성하고 내부에서도 뭐냐면 내꺼 없이 스스로 뭐냐면 알아서 찾아 자율적으로 하는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이런 학교 문화가 있는 반면에 여기 3, 4학을 한번 보세요. 3, 4는 어때요 보면? 그렇죠. 교육은 학교만 할 수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학부모나 지역사회에서 학교에 대해 얘기하면 쓸데없는 간섭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아주 못마땅히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도 뭡니까?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이런 학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관료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속에서는 선생님들이 근무하기는 쉬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불만 불평은 많아요. 근데 아닌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뭐 많은 학교가 아직도 일부 뭐냐면 이 관료 문화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상황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부하고는 별로 뭐냐면 개방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뭐냐면 자율적으로 움직여요. 이 속성은 어떠냐면 특히 이제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뭡니까? 순환정보가 있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학교 옮길 때 그 학교의 근무 분위기가 어떻는가 뭐 이렇게 물어가지고 쏠림이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물어보면 근무하기가 상당히 뭡니까? 선호하는 이런 학교가 일종의 뭐냐면 집단학교예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특정의 어떤 그런 색깔을 갖고 특정의 생각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모이는 이런 것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뭡니까? 선생님들이 선호하는 이런 그 문화가 일종의 보면 집단 문화다, 이래 보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이게 좀 잘못됐네. 사상학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실리문화입니다. 이 실리문화는 외부에는 상당히 우리 학교가 이런 학교라고 떵떵거리고 자랑을 했는데 내부에 들어가 보면 쌤들이 자율적으로 하기보다는 자발적으로 하기보다는 그냥 시킴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것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이 실리문화가 생긴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이 평가 기제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내부적으로 쌤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를 움직이고 이런 것보다는 그 평가에 어떤 요구하는 어떤 지표에 맞춰서 움직이고 그 좋은 결과 부분을 이렇게 알려주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걸 우리는 실리문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뭐냐면 탑이라는 것이 많이 내세울 수 있지만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자기에 대한 어떤 주인의식이 많이 상실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을 우리는 실리문화다. 그래서 크게 보면 방금 얘기했던 문화는 이 관료 문화에서 집단문화, 실리문화, 핵심문화로 가고 있는데 참고로 이제 우리 학교 여기 오신 교감쌤은 우리 학교는 주로 어떤 문화일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본다면. 그래서 학교에 따라 제가 많은 학교를 실제로 전국 단위 한번 가보고 있어요. 가보면 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떤 학교에는 교문에 딱 들어가면 살아있는 생동감 넘치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상당히 뭡니까 이게 속된 말로 뭡니까 이게 아주 디프레스 된 학교 이런 학교도 사실 많이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학교는 뭐 이 혁신 문화에 있는 학교도 있지만 대구의 많은 학교는 혁신 문화에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실제로 보면 사실 서울이 보면 우리나라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의 수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어찌 보면 대구 교육이 어찌 보면 우리 교육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구에는 많은 이 혁신 문화가 일부 있다. 그런데 이 혁신 문화로 가다 보면 과도기적 성격으로 뭐가 많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실리 문화가 잔존할 수 있어요. 또 그에 따라서 상당히
좀 더 이렇게, 좀 이렇게 안 좋은 뭘까, 이렇게 좀 이렇게 반대 극부적인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쪽에서는 또 이 집단 문화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이게, 그런 것도 참고로 봅니다. 그래서 어쨌건 우리는, 외부 변화에 좀 더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만이 혁신 문화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뭐냐면, 이런, 혁신 문화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뭐 여기서 제가 이제 용어 자체를 교원 우월주의 사고라고 그랬지만, 이 교원 우월주의 사고 부분은 주로 이 집단 문화나 관련 문화에서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옛날보다는 학교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좀 더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학생을 고려한다고 저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뭡니까? 그러니까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만이 명사가 아니라,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도 무조건 뭡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것만이, 그것을 잘 들어주고 다 들어주는 것만이 뭐냐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교육적 관점에서 놀아려면 학생과 학부모가 요구하는 부분을 잘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이 들면 그걸 어떻게 될까요? 잘 이해시키는 것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이 너무 어떻습니까? 학생과 학부모의 어떤 요구를 맹목적으로 수용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만이 그게 뭐냐면 최선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상당히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나라는 어찌 보면 글로벌 시대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산업화 시대에 규격화된 교육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역량 중심으로 뭡니까? 우리가 학교 교육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이게 저 얘기가 아니고 토플러가 지적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교직 문화를 보면 혁신 문화를 지향하지만 아직은 뭡니까? 관련 문화에 있는 학교도 있고 실리 문화에 있는 학교도 있고 때로는 뭡니까? 집단 문화의 어떤 속성을 지니는 그런 학교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가 좀 더 뭡니까? 이 혁신 문화로 가려면 좀 더 쌤들이 주체적으로 뭡니까? 이 활동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현실 진단 속에서 미래 학교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던 몇 가지 OECD 프로젝트를 보면, 크게 보면 학교에 대한 유형을 몇 가지로 제시를 했어요. 보면 첫째 보면 앞서 얘기한 대로 제가 관련 문화 얘기했잖아요. 그런 형태의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리 뭡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이런 학교는 일부 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 시나리오 이런 강력한 관료적 학교 체제, 이런 학교가 지금 없다고 얘기 못하죠. 고등학교 정도는 아직도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것도 뭐 한다. 이거는 뭡니까? 이 수업 시간이 완전 멘붕 상태죠. 이게 뭐냐면 교사 이탈 붕괴 체제예요. 그러니까 잠자로 학교 오는 건 아니지만 수업 시간에 상당히 뭡니까? 이게 이 수업 분위기는 아니죠, 그죠? 이런 형태, 이런 것도 일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히 과도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어떤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이걸 뭐라 불렀냐면 현상유제형이다, 이래 불렀어요. 현상유제형에서는 이런 학교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보면 미래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보는 게 뭐냐 하면 학교가 좀 더 지역사회 어떤 센터 역할을 하는 학교 형태가 되는 거죠. 이 보면.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근자에 보면 이화에 대해서 보면 평생 뭡니까? 평생학교, 평생교육 단과대학 설립 때문에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 본다면 지금 대학이 상당히 어떻습니까? 어떤 지역사회의 어떤 성인교육의 중심 역할을 해오듯이 앞으로 뭐냐면 학교도 일부 뭐냐면 지역의 어떤 사회의 어떤 센터 역할로서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이래 보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초등학교에서는 뭐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교가 뭐냐면 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교가 어찌 보면 일반 기관보다는 달리 연구하고 학습하는 이런 걸작업의 어떤 전문적인 어떤 속성을 띠고 있는 이런 조직의 어떤 부분을 담아내는 것이 이 학습 조직인데 이런 학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보는 게 뭐냐면, 학습자의 어떤 네트워크 사회, 때로는 뭐냐면 시장 모델,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 나온 대로 디스플링 형태예요. 탈학교가 그러니까 이게 학교 무용론을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학교 그 자체가 상당히 뭐냐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도 보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 미래학교에 대한 진단을 보면 현 체제처럼 좀 더 관료지향적인 모습을 그대로 끌고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부분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가 뭐냐면 지역사회센터나 학습조직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학교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 무용론에 대한 얘기, 이런 형태로 보면 나눠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어딘가 이런 얘기입니다. 학교가 어떤 조직으로 가야 될까요? 학교가 그냥 지역사회센터로 역할을 해야 될까요? 아니죠. 학교가 의미 없다고 보면 그건 무용론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너무 극단적인 어떤 사고라 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가 뭐로 돼야 될까요? 전문가 집단으로서 뭡니까? 연구하고 연찬하는 학습 조직으로 학교가 변신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뭐냐면 원래 학교의 고유한 기능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OECD 프로젝트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 학습 조직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단편적으로 학교를 보면 한 가지 예를 들면 학교에 가면 뭐 이렇게 교과 연구회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연수도 하고 뭐 그런 각종 교사 뭡니까 학습 동아리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진짜 좋아서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시키면 마지못해 하는 경우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 부분이. 그래서 과연 뭐냐면 그게 가장 우리의 생명이 어찌 보면 전문성이고 그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연수를 해도 그렇잖아요. 교내 연수 같은 경우는 말은 그렇죠. 교내 자율연수 얘기하잖아요. 자율연수 합니까? 교내? 아니죠. 타일이죠. 연수에도 어떻습니까? 전달 연수가 더 많잖아요. 업무 전달이 주도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 이게. 그게 왜 안 되는가? 그리고, 그렇잖아. 외부의 강사 초빙회가 연수를 하면 어때요? 뭐 학교 현실도 모르면서 덩그러니 잡는 얘기 한다고 그러고, 그러죠. 그러면 연수 담당하는 선생님이 어떻게 합니까? 인근에 있는 또 이렇게 유능한 동료 교원들을 교사를 불러가 연수를 해요. 그래 하면, 뭐, 지나 내나 똑같은 게 뭘 들고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율적으로 해도 문제고, 타율적으로 해도 되고, 맞추기 힘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과연 그걸 가는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보면. 중등에 보면 초등학원이 그런 분이 들어왔지만, 이게 교과 교실제 얘기 들어봤죠? 교과 교실제도 뭐 어떤 겁니까? 따지보면, 교과에 따라서 동선을 같이 배치해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게 결론적으로 누가 이동합니까? 누가 자기 교실을 차지하고 있어요? 교사가 차지하고 있잖아요. 초등처럼. 그게 중등의 교과 교실제는 엄밀한 의미 보면 대학의 모델하고 초등의 모델을 믹싱한 거예요. 애들은 자기의 장소가 없어졌어요. 이게,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수준이라는 미명하에 나눠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자리에 들어갈 때는 보이지 않는 상당히 어떤 자리 픽스가 있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는 너는 내 자리 여기 다 정해놓잖아요. 근데 수준별로 이게 다달마다 주기별로 바뀌고 이러면 동료들이 학급에 대한 동료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속에 몰라 그렇지 상당히 그런 나름대로 어떤 정치 역학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보다는 자꾸 수준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애들을 위한 거다고 생각하는데 따지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교사에 대한 부분이 더 주도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교과 교실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럴까요? 쌤들끼리 뭐를 유도하기 위해서? 같은 교과끼리 1층이면 1층에 동선에 배치를 하고 그 안에 뭘 합니까? 협의실을 두고 쌤들이 국어쌤은 국어쌤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해라는 얘기입니까? 연구하고 연찬하는 그런 하나의 팀 단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학생들에게 일부 약간의 그런 부분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누가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확보하는 게 결론적으로 그나마 학생에게 뭐 좋은 것이 돌아갈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런데 쌤들이 뭡니까? 이게 팀 학습을 하지 않고 이런 자발적으로 학습하는 그 부분 자체를 상당히 뭡니까? 뭐 어찌 보면
상당히 이렇게 언짢아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결론적으로 선생님만 자기의 공간을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충동에 교과 교실제를 하고 있는 경기도의 모 학교를 가봤어요. 거기 가보니까 수학과에 가봤는데 수학과 선생님들 물어보니까 이 교과 협의실은 누가 오느냐니까 주로 부장선생님만 온대요. 그러면 다 어디 있냐 이러니까 자기 교실에만 있대요. 중대에는 원래 자기 교실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과 교실제를 하면서 자기 교실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들이 편하죠. 자기 교실 혼자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전문가의 속성은 뭐냐면 상당히 개인적이고 상당히 이기적인 속성을 갖고 있어요. 남에 대한 부분을 받아들이기보다는 또 간섭하는 것도 싫어해요. 주는 것도 별로 싫어하는 이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물론 일부 그런 제한점은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학습 조직에 대한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좀 끌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방금 OECD에서 얘기했던 그런 학교가 있는 반면에 밑에 나와 있는 뭡니까? 커트 캐글이라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2035년 학교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보면 어떻습니까? 빈 공간에 뭐가 상당히 난무합니까? 학생은 지금 없죠? 네. 없는데 이게 쉽게 하면 정보는 상당히 뭡니까? 많이 이렇게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요즘 흔히 얘기 많이 하는 K-MOOC 얘기 들어봤죠? 네. K-MOOC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그건 아셔야죠. 옛날에는 대학에 등록금을 내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무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유수 대학을 무료로 뭡니까? 동영상을 통해서 교수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MOOC는 우리나라의 대학의 명강의를 내가 이런 걸 듣고 싶다 그러면 대학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뭘 합니까? 강의를 수강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이래 되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그런 사이버 대학, 사이버 학교가 상당히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앞으로는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근자에도 보면 많은 그 사이버 대학 있죠. 있듯이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배적으로 갈 겁니다. 이제 이래 되면 이건 어찌 보면 순수한 뭡니까? 이게 지식 학문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식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런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어떤 여타의 어떤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초등학교를 뭐 이렇게 사이버로 강의하는 부분을 다 커버하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 중에 우리가 학습 조직에 대한 부분을 이제 몇 가지 개념에 비추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 얘기 아니라 미래 어떤 OECD에 대한 그 진단에 기초해 봤을 때 앞으로의 학교는 이 학습 조직으로 가야만이 가장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보면. 자, 그걸 하기 전에 하나 제가 이 광고 모델을 냈어요. 일종의 뭐냐면 이 광고입니다. 이게 무슨 광고일까요? 광고하면 그 비포 나오면 이거 뭔지 알죠? 성형, 예. 예, 뱃살 다이어트 광고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시절을 내니까 거기다가 뭐냐면 성형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 전후에 대한 비교에서 뱃살 다이어트 광고입니다. 예. 자, 어쨌건 방금 얘기한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의 대상은 누군가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죠. 특히 조직의 리더가 그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해보면 위기를 조장하는 것만이 능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그러니까 실제 변화의 대상은 누굴까요?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런데
위기를 조장한다고 해서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솔선수범에 대한 부분이 저는 극도로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뭐냐면 병아리가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부분이 있고 프라이가 나오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 교육은 너무 어떻습니까? 급하죠. 성숙이 될 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찌 보면 어떤 썸맛에 대한 부분을 잘 몰라요. 읽다 보니까 그냥 단 것만 찾다 보니까 고마운 부분, 감사한 부분 이런 것도 모른다고 보는 거죠. 이 자식 교육도 지금 그런 게 있잖아요. 보면 자식들이 과거에 물론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지만 지금 그런 기대를 별로 안 하죠. 자식 덕보겠다 이런 기대를 별로 안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보면 옛날보다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뭡니까? 후라이의 어떤 그 인생의 의미를 너무 심어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변화와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후라이에 대한 부분인데 타율적으로 가는가 자율적에 대한 부분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의미에 보면 좀 더 의미가 어떻습니까? 병아리를 20일 동안 어떻습니까? 부화를 해서 이 새끼를 뭡니까? 내는 이런 뭔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어떤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부분도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제가 볼 때는 단순 지식 암기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자기가 몸소 체험하고 자기가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뭡니까? 이 타율보다는 자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강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자율을 너무 우리가 어찌 보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자율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방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자율과 책무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저는 봐요. 아까 앞서 얘기한 대로 교내 연수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자율적으로 하면 좋죠. 그죠? 아직은 우리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문화 속에서는 자율이 좀 더 익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율과 책무성에 대한 부분은 항상 같이 동반되는 건데 여기 보면 우리가 자율성과 책무성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얘기할 때 좀 이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책임하고 책무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로 뭐냐면 책임을 진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내가 책무성을 갖는다고는 좀 다른 의미다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하면 책임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내가 뭐냐면 애들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뭡니까? 이해도가 극도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좀 더 뭐냐면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하면 내가 뭐냐면 가르쳤는데 애들의 성적이 잘 안 나왔어요. 그러면 내가 교사로서의 약간의 어떤 뭡니까? 이게 책임을 통감한다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 이런 부분은 쉽게 하면 내재적 어떤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종의 뭐가 될 수 있냐면 책임에 대한 부분이 되는 거고 책무성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내재적이 아니라 뭐냐면 바깥으로 드러나는 외연적인 부분이에요. 외연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주관이 개입돼야 될까요? 객관이 될까요? 객관이죠. 내가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는 저 사람이 미안하게 생각 안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냐 이거는 맞다 틀렸다에 대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상당히 객관적인 부분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 영어도 보면 어떻습니까? accountability가 되어 있죠. 카운터가 뭡니까? 다시피 뭐예요? 세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보면 이번에 우리 학교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어요. 학업 성취도 평가를 했는데 성취도 평가의 결과를 보고 내 스스로 뭡니까? 아이들을 좀 잘못 가르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러면 이건 일종의 뭐가 되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걸 뭡니까? 학부모나 외부 교육 수요자들이 잘 가르쳤는가 못 가르쳤는가를 알아볼 수 있도록 뭡니까? 계량화해서 어떻게 학교 홈페이지에 뭡니까? 올려서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외부자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를 그래서 외부자가 봤을 때 우리 학교 쌤들은 열심히 했구나 잘했구나 못했구나를
판단해서 그 나름대로 못했다라고 생각하면 책무에 대한 부분을 뭡니까? 진다 이런 얘기예요. 책무성을 나름대로 갖는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잘 가르쳤다, 못 가르쳤다를 판단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계량화해서 어떻게 될까요? 성적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 보면 정보공시제 있잖아요. 정보공시제 학교에 탑재하는 것도 뭐냐면 그런 맥락이에요. 그거는 뭐 때문에 하냐면 개인 주관에서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올려서 외부자가 판단해서 나름대로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책무 이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이. 그걸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이 책무성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책임보다는 이 책무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화두로 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학교 입장에 봤을 때는 뭐 내가 양심적으로 뭐 그런 마음을 가지면 다행이지 그걸 외부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그거를 카운트할 수 있도록 계량화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올려서 판단할 수 있도록 그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다고 저는 봐요. 특히 뭐 미국이 어떤 뭐 우리 교육보다 선도적으로 갔다고 얘기는 못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게 상당히 학교를 서열화시켜가지고 나름대로 뭡니까? 학교가 스스로 뭡니까? 자발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도록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율과 책무에 대한 부분을 동시에 우리가 좀 고려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